따져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럼 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혁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지 이제 한두 해가 아닌 거죠. 한 2, 30년 동안 문제인 건데,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이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다음 두 번째 주장은 이제 이탈리아의 국내 정치 경제 상황하고 유로화 가입이 맞물리면서 유로화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이 노력들이 오히려 경제에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기업 단위에서의 이제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분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 경영의 구조, 특히 이제 기업의 크기 같은 것들이 가져오는 제한점들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느 정도는 맞지만 또 어느 정도는 부족한, 설명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개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항상 많이 볼 수 있는 뭐 유럽 경제, 뭐 잘 나가던 선진국이 왜 안 되냐를 이야기할 때 항상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고용 보장을 너무 해주고 있다, 노동조합이 너무 강하다, 복지제도가 비용이 많이 든다, 연금 제도가 너무 관대하다. 그다음에 반경쟁적인 시장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자본과 노동의 배분의 비효율성이 생겨서 시장이 작동을 안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럼 이탈리아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혁의 시도를 안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기엔 지금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실 이탈리아 할 때 많이 나왔던 처음 개혁 이야기가 우리 그렇죠? 그 깨끗한 손 운동이라고 하는 뭐 불렀던 이제 반부패 운동부터 나오죠. 90년 초반에. 이탈리아 보면 특히 막 마피아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 이제 부패 문제인데. 근데 사실 보면 투명성 지표로 봤을 땐 2012년 72위에서 21년 42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한 거예요. 뭔가를 한 거죠.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했고.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부패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마피아 이런 얘기할 때 이제 같이 딸려 나오는 이야기가 지하 경제입니다. GDP 규모로 안 잡히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조세로 못 걷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상 부가가치세 수입 VAT하고 실제 부가가치 수입의 차, 그래서 VAT 갭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지난 30년 동안 대략 25% 정도 수준이에요,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의 두 배니까 분명히 이제 큰 규모의 지하 경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그 금융위 직전에 뭐 32% 정도의 갭에 비해서는 지금 21%까지 쭉 낮춰온. 그러니까 뭔가를 역시 노력했다는 뭔가를 노력을 해서 물론 이제 프랑스나 독일과는 좀 다르지만 뭔가 좀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에 연금의 경우 이제 뒤에 또 보겠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해 GDP 대비 연금 지출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러면 연금이 문제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 뭐 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올 초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큰 난리가 났던 것처럼 연금 수령의 연령 그 받기 시작하는 시점하고 얼마를 받을 건지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이탈리아도 이걸 겪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노동 시장의 고령화하고 같이 또 엮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연령대별 이제 분포를 보면 35세하고 45, 44세가 제일 많긴 합니다. 근데 보면 2010년 이후로 55세에서 64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야기는 아까 연금 받는 시점 조정과 겹치면서 나이 들어도 조기 퇴직을 못하고 계속해서 저기를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고 사실 이슈가 될 부분은 여길 겁니다. 25세에서 34세 젊은 사람들의 지금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아까 GDP 대비 연금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인데 뭐 이태리가 다른 유로존이나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비해서 높다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제도적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구 구조나 그런 거에서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뭐 피크를 가는 거는 결국 른 국가보다 또 높긴 하지만 뭐 줄이려는 사실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노동시장은 그러면 앞에서처럼 뭐 개혁을 안 했냐? 그렇지 않고 지금 연도별로 막 수많은 개혁을 한 겁니다. 수많은 개혁을 했고, 특히나 이제 92년, 이건 오답니다. 93년이 아니라 2003년이에요. 2003년까지의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 많은 유연화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실 불안정성이 높아져요. 특히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같은 상황이지만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않는 노동자 수가 과거보다 훨씬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부분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개혁이 있기 이전에 노동시장에 들어있던 사람은 기존의 장기 계약의 보호를 받는데 이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과거에 없었던 이제 개혁 방식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일한 국가 안에 노동시장 안에서. 그래서 보면 경제학에서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의 분배 몫이라고 그래요. GDP 대비 임금으로 얼마가 가져갈 수 있느냐. 즉 경제 전체에서 노동자의 몫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쭉 줄어드는 거죠. 뭐 2010년 이후에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줄어간 거죠. 58%좀 넘는 수치에서부터 보면 51%, 54%까지 쭉 떨어진다는 거죠. 즉, 이 이야기 뭐냐면 거시경제 전체에서의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드니 사실은 그거에 비례해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져간 임금 목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고용의 계약 상태입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컨트랙트 우리로 치면은 뭐 정규직으로 이해하시면 같은 건 아닌데 같은 건 전혀 아닌데 뭐 그나마 좀 비유를 하자라면 퍼머넌트 컨트랙트나 풀타임 컨트랙트의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다른 이제 컨템퍼러리 일시 고용들이 쭉 늘어나는 거죠. 일시 고용이 늘어나고 특히 보면 15세에서 24세 청년들, 그다음에 여성의 파트타임 계약들이 쭉 늘어나는. 근데 이거는 거의 모든 이제 일반적인 노동개혁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거의 확인되는 사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 경쟁이 없는 그런 반경쟁적인 체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놨뒀냐? 그렇지 않고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주요 이제 기간 산업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국영으로 했던 건데 이 국영 기업들을 이제 많이 민영화로 왔는데 저는 사실 정확히 사형화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프라이베티제이션. 이제 개인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보험, 석유화학, 통신, 전기 등의 산업들이 이제 많이 민영화가 됐고, 동시에 이제 이 산업들에 대해서 시장 규제를 완화를 해서 기존의 이제 국영 기업이 민간에 판매된과 동시에 다른 신규 기업도 이제 진입할 수 있게 이제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제 생산 시장의 규제 지수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하는데 이탈리아는 OECD 평균 정도 또 프랑스, 미국, 스위스보다도 낮은 값을 갖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경쟁적이라는 의미이고 다음에 또 이것도 놀라웠는데 스타트업의 행정 부담들이 있죠. 내가 이제 신규 창업을 할 때 막 뭔가 관공서에 서류들을 내야 되는 이 부담을 보면 OECD 최저 수준이고 이스라엘이나 영국, 미국보다도 낮은 걸로 지표가 돼.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이게 행정적인 어떤 계산에서의 지표는 그렇고 실제 이제 과정들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안 보여드립니다만 관련된 이제 참고문헌에 나오는 이제 보고서를 보면 어, 관공서에서 서류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의 통계를 보면 이탈리아는 훨씬 이제 주구장창 오래 걸리는 걸로 뭐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제출할 서류 자체의 부담들은 훨씬 생각보다 예상 이상으로 훨씬 줄여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지난 30년간 뭐를 했다는 거죠. 안 했다라는 질문과 안 했다는 비판은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한 거고, 뭔가를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왜 생산성을 못 높였느냐?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걸로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건데, 유로화 가입과 관련된 겁니다. 이 유로화 가입의 이론의 이 논리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유로화 가입 이전에 이탈리아의 어떤 정치 경제적 특징이 있었는데 이게 이후에 부정적 결과를 가속화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제 강의 시간에 했던 자본주의 다양성, 버라이어티즈 오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분류를 했냐면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그리스, 그러니까 지중해 남쪽에 있는 이런 국가들을 이제 남유럽 국가로 분류를 하고 이들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교육, 훈련, 임금 투자를 국가가 좀 많이 하는. 그래서 국가가 자원 배분에 많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걸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업과 노조는 사실 기업과 노조 양쪽 모두 다 국가가 많은 자원을 배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매우 유리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정치적 투자라고 부르는 사실은 이게 아까 적인 거죠. 깨끗한 손과 연결이 되는 이제 부패 문제와 연결된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로서 유로 가입 이후에 어떤 대응들이 나타나냐? 유로 가입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서로 이제 좋은 게 좋은 쪽으로 가버리는 결정들을 해버리는 거죠.
뭐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 아, 그래, 그러면 보상 더 해줄게. 뭐냐, 임금 높이는 거죠. 임금을 계속 높이고, 다음에 역시 그러니까 그에 비례해서 연금 이런 거, 수급할 거 다 높아지는 그런 보상 기반의 사회 정책들이 전부 다 강화되는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채도 높아지게 되죠. 앞에서 본 것처럼. 그다음에 조정도 지연시키고 경쟁력도 하락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이제 이 주장의 이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장에서는 좀 약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높은 임금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로화 가입으로 인해서 높은 임금을 갈 수밖에 없었고 이 높은 임금이 전체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의 현 상태는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해법이 되려면 사실은 경제학에서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반사실적인 증명이라고 부르는 뭐 반대의 경로 낮은 임금을 선택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났을 거냐 그런 걸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냥 현재를 그냥 설명하는 거지 현재와 다른 경로를 갔다고 해서 그럼 현재의 문제가 안 나타났을 보장이 되느냐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특히나 왜냐하면 낮은 임금은 아까 우리 뭐 계속해서 임금 비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수요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요를 축소시키는 건 역시 성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좀 한계가 있고요. 다음에 제가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남유럽 국가로 퉁칭을 해서 이런 남유럽 국가의 특성들은 어떻다 어떻다라고 지금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과도한 일반적인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다양성론이라고 부르는 이 이론에서 남유럽 국가로 분류했던 스페인하고 그리스. 아까 저희 스페인 봤었잖아요. 스페인은 또 이탈리아하고 다른 지금 경로를 걷고 있으니 이 차이를 또 설명하기에는 이 논리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연구들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갖고 있는 가설은 뭐냐면 소규모의 기업들이 투자의 역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과소 투자를 하면서 생산성이 낮아지는. 즉,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계를 사들이고 새로운 교육을 받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보여줬냐면 고용 기준으로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이제 이탈리아나 독일, 프랑스 기업에 비교해 보면 이 둘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고용이 9명 이하라는 어떤 특정 규모 이하의 작은 기업들을 보면 이탈리아가 독일과 프랑스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탈리아 전체로 볼 때 소규모 기업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성을 했을 때 어, 고용 10명 이상에선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사실은 이 둘의 비중이 비슷하다라면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죠. 독일과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가. 근데 여기 이 고용 10명의 경우는 이탈리아는 비중이 낮고 반대로 생산성 향상이 떨어졌던 고용 9명 이하의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쳐서 보면 이탈리아가 성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걸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이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업 규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가 1에서 9명이고 뭐 스몰이 10에서 49명, 그다음에 라지가 250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볼 때 보면 지금 이탈리아 가장 나라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가장 나라별 왼쪽 끝에 있는 게 요 마이크로 1에서 9명인 거죠. 아까 저희 기준. 이 보면 스페인은 조금 높긴 하지만 뭐 이탈리아가 단연 요 비교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나오고요. 상대적으로 대규모 대기업이라고 하는 250명 이상의 고용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볼 때 스페인이나 독일, 프랑스보다 역시 낮은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를 이제 계산을 해서 보면은 이탈리아는 좀 이 세 개 국가보다는 떨어져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앞에 이슈들하고 뭐가 연결이 되냐면 노동시장 개혁을 할 때 저희도 그렇지만 사업장의 고용인수 몇 명 이하는 개혁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업장 규모를 키웠다가는 오히려 개혁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니 규모를 키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5인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15인 이하입니다. 이하로 유지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 이제 주장이고 다음에 아까 그 이탈리아 문제 중에 그 세금과 관련된 들이 있었죠. 지하 경제. 그럼 작은 기업일수록 사실 국세청에서는 조사하는데 품이 많이 들어
아니 이제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을 거잖아요. 눈에 띄는 큰 기업들을 하지. 그러니까 작은 기업 규모를 유지하면서 세무조사를 피하는 게 조금 성장해가지고 괜히 세무조사 받는 것보다 이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그 기대 수익이 높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이제 경제학적인 마인드인데 세금 탈루 유인도 된다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작은 기업 규모를 유지를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겹쳐서 나타나는 이슈로 제기되는 게 가족이 소유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경영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이제 직접 경영에 들어가는 거죠. 뭐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베네통이 있는데 그 패션 브랜드죠. 옷. 베네통의 유명한 사례가 베네통은 부장 단위까지 베네통 가문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뭐 정말 이제 소위 말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그렇게 이제 경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통계적으로는 평균적으로 기업 생산성을 낮추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관계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찾아야 될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제기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능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라면 IT 기술을 채택해서 지금 IT가 그래도 이탈리아에서도 제일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보이는데 IT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능력을 입증하고 그러면서 승진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벌어질 건데 기업에서 그렇지 않고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 능력주의가 작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그런 경영 문화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IT 기술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생산성 향상의 의지가 없게 되고 또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가족 소유의 가족 경영 기업들이 규모가 또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하는 거죠. 가족 단위 아니면 조금 커봤자 이제 지역에서의 관계 속에서 경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생산성 향상이 안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즉 이제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면서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하고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니 그냥 낮은 임금을 유지하면서 뭐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는 수요는 계속 부족해지는 그런 이제 경로도 하나 설명이 되고 다음에 투자를 이제 낮추면서 또 아까 이야기처럼 이제 세금 회피도 하고 그리고 규모도 안 키워서 개혁에서도 빠져나가고 이런 식의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 지대 추출점, 렌트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대를 노리는 거죠. 지대를 노리고 하는 경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그냥 높은 임금은 유지시켜가지고 우리 그냥 안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이런 구조로 돌아가게 되면 또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약화시키게 되는. 즉 이제 낮은 임금과 높은 임금의 두 가지 논리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장점이 있는 거죠. 이 이론은. 앞에서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높은 임금만 설명을 하지 낮은 임금을 설명 못했지만 사실 이 기업을 기준으로 보는 이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설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역시 이 논리의 한 가지 약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공급의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 경제 전체에서의 어떤 수요와 관련된 얘기들 아까 저희 경제 전체에서 노동에서의 몫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드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들은 설명을 못하는 논리적인 이제 약점들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지난 30년간 계속 이탈리아를 뭘 하긴 했습니다. 뭐 하긴 했는데 안 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했는데 이게 왜 생산성을 못 높이는지를 이제 우린 설명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다뤘던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탈리아가 갖고 있던 어떤 정치 경제적 조건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 유로화 가입이라는 사건에 임금 상승으로 대응을 했고 그게 지금의 문제가 됐다라는 이제 이 구조는 설명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되는 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라는 측면이 있고 방금 이야기한 이제 기업 수준의 설명은 낮은 임금과 높은 임금의 효과를 모두 설명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제 수요 쪽에서의 설명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또 약점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우리 이야기할 거는 그냥 저는 그냥 생각거리고 저도 사실 이탈리아 경제의 전문가는 아니고 특히나 또 뭐 성장의 전문가도 아니어서 뭐 제가 이야기하기 건 매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것들은 계속 공부를 해왔으니까, 세 가지 발명은 다, 설명들은, 세 가지 설명들은 모두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뭔가 보면 약간 서로 약간 맞물리긴 하잖아요. 그럼 얘를 통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거리를 던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말고 다른 측면에서 또 이제 이탈리아의 저성장을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지. 사실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국면인 건데,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타개할 건가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사실 이제 요거 준비하면서 그러긴 했거든요. 성공해서 우리가 뭘 배우지, 실패해서 뭘 배우는 경우는 잘 없지 않냐. 그 재미없는 주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실패는 더, 이제 성공은 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실패는 오히려 왜 실패하는지 명확할 수가 있는데, 뭐 실패 사례들을 조금 더 알면 우리가 좀 대비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